네, 김동률은 어릴 적 되게 학구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고딩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와서 언제나 정교권 안에서만 놀았다 합니다. 거기다 성격도 참 착했대요. 이 형님은 3남매 중 맞이였는데 부모님 말씀을 항상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돼 있어서 부모님이 시키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참 정직한 루트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김동률한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피아노였죠. 5살적 어머니가 보내주신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란 걸 만졌는데 이때 이 형님은 느꼈대요. 피아노와 자긴 죽을 때까지 함께할 운명이란 걸요. 그래서 학창시절 공부 못지않게 피아노도 열심히 두들기고 클래식 음악 겁나게 듣고 심지어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면서 어느 순간 음악을 단순 취미에서 진로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김동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착잡했어요. 사실 두 분도 어렸을 때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한 경험이 있는 데다 지금껏 공부 잘해온 아들이 갑자기 공부 때려치고 음악계로 뛰어든다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닌 김동률이 방구석에서 음악만 오지게 들을 때 듣고 싶은 음악은 대학 가서 들어도 충분하다. 지금 음악 듣느라 공부 소홀히 해가지고 대학 못 가면 너 평생 후회할 거라며 따끔하게 충고했고, 아버진 김동률이 음대 보내달라고 난리쳤을 때 네가 지금은 공부하다 힘들면 피아노 쳐서 스트레스 풀지마, 나중에 음악이 네 일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로 돌아오면 그땐 뭘로 풀 거냐 하시면서 당장은 볼 수 없는 먼 미래를 내다보라 하셨죠. 근데 이 부모님의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이 고딩 김동률의 사고회를 충분히 납득시켰나봐요. 그래서 이 형님은 일단 한 수 적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음악과 큰 관련은 없지만 예술과 가장 유사한 학문이라 생각한 건축공학을 전공하기로 하죠. 그러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고1 때 만든 꿈속에서란 노래를 갖고서 93년 대학가요제에 출전합니다. 친구 서동욱과 함께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서동욱이란 형님은 김동률 인생에 갑자기 튀어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는 김동률의 휘문고 연세대 동창이자 고딩 때부터 음악을 같이 해온 음악적 파트너죠. 두 사람은 원래 그렇게까진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김동률이 서동욱한테 본인 습작들을 들려준 걸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피아노와 베이스를 끼고서 팀도 결성하고 교내 가요제에 나가 수상 경력도 쌓으며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식의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의 일치인지 같이 연세대에 입학해서 대학가요제에 전람회란 이름으로 참가한 거예요. 서동욱은 작사와 베이스 연주를, 김동률은 작곡과 피아노 연주, 그리고 보컬을 담당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두 사람은 뭐 이걸 계기로다가 가수로 데뷔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해요. 그냥 나가서 입상만 하면 CD에 본인들 노래가 실린단 거,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서 참가한 거라 하죠. 왜냐면 그 당시엔 소속사 없이 자력으로 음반을 낸다는 게 거의 카드값에 인생 저당 잡힐 각오까지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돈이 요구됐거든요. 근데 가요제에서 아무 상 타기만 하면 거기서 CD 만들어주고 심지어 팔아서 돈까지 벌게 해주니까 돈 없는 20살 대학생 듀오한텐 이게 개꿀 찬스였던 겁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기회가 주어지는 건 덤이었고요. 그렇게 가요제에 나간 두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수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대상과 특별상 동시 수상을요. 자,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대학가요제의 레전드가 될 수 있었냐? 그건 두 형님이 무대에서 선보인 꿈속에서가 역대 대학가요제는 물론이고 한국 대중음악사 전체를 펼쳐놓고 봐도 재즈와 발라드를 이토록 세련되게 배합한 결과물이 정말 드물었기 때문이었죠.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20살의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김동률의 중후하고도 힘있는 보컬과 그가 직접 주조한 유려한 피아노 멜로디, 그리고 그런 김동률을 옆에서 묵묵히 보조한 서동욱의 베이스 연주는 최소한의 장비만으로도 큰 몰입감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현장에서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사회자로 나섰던 이수만 이문세 아저씨는 그들을 두고 자신들만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팀이다,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칭찬을 쏘기도 했고요. 아무도 안 그 하얀 꿈 속에 너를 한없이 부르네. 자,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왔던 본인들의 이름을 내건 노래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해가지고 음반에도 실었겠다. 두 사람은 이 기사를 몰아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건 바로 메이저 데뷔 앨범을 만드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을 서포트해줄 프로듀서를 찾아 나섰고 어느 분한테 소개받은 같은 기획사 선배 신해철 형님한테 조심스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거든요. 한편 신해철은 가요제 때 두 사람을 이미 눈여겨봤기에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곧바로 앨범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렇게 김동률이 고딩 때 스케치해놓은 곡들을 주섬주섬 갖고 와서 신해철, 김영석과 함께 여기저기 살을 붙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이들의 첫 정규 앨범 엑서비전이 탄생합니다.
전람회 가요제 수상곡을 앨범에 수록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이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앨범의 전 트랙이 가요제 수상곡에 전혀 뒤지지 않는 탄탄한 퀄리티를 자랑했거든요. 1번 트랙 기억의 습작부터 그냥 게임 끝이죠. 신해철과 유재하의 흔적이 엿보이면서도 김동률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작법인 피아노로 시작해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사운드스케이프의 확장을 이루면서 드라마틱한 흐름을 연출하는 그만의 표현법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묵직하고 쓸쓸한 보컬과 맞물리며 기억의 습작을 시간이 지나도 빗바라지 않는 클래식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결을 지닌 하늘 높이 향수 세상의 문 앞에서 역시 부드러운 질감으로 마감된 사운드와 강력한 멜로디의 힘이 합쳐져 고급스러운 정통 발라드 넘버로 완성됐고요. 그렇다고 앨범에 이런 발라드 위주의 트랙들로만 채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람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재즈적 감성을 담은 여행과 삶은 노래를 듣고 있던 청자를 마치 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재즈바로 순간이동시킨 듯한 놀라운 흡입력을 가졌고, 세련된 뽕짝가요란 무엇인지 정면에서 꺼내보인 너에 관한 나의 생각 또한 단순한 분위기 환기용 트랙을 넘어 앨범 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죠. 덕분에 이 엑서비션은 대중의 취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를 갖춘 전람회의 기반을 다져준 데뷔작이자 명반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의 의미 정의한다는 거. 1집은 기억의 습작에 히트에 힘입어 60만 장 이상 팔리며 대학생 신인 듀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특히 당시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지한 음악으로는 히트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전람회가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우리 같은 애들도 메이저로 설 수 있단 걸 증명해냈죠. 근데 이렇게 야무진 신고식을 치른 지 얼마 안 지나 두 형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를 걷습니다. 바로 동반 입대를 한 건데요. 아니 보통 1집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면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바로 2집 작업에 뛰어들기 마련인데 전람회는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는 판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나이스했습니다. 군 퀘스트를 20대 초반에 클리어했을 뿐만 아니라 김동률에겐 2집 제작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복돋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거든요. 1집이 손익분기점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사장님은 2집을 리얼악기로 녹음해도 좋다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커다란 이슈 하나가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엔 대중음악을 위한 전문 스트링 편곡자나 어쿠스틱 오케스트라 연주를 맡을 만한 팀이 거의 없었거든요. 막상 또 어렵게 섭외한 분을 모시면 김동률이 구상했던 것과 어긋나는 결과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통째로 갈아엎는 일도 있었다 하고요.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낙담하려던 찰나 군대에서 뜻밖의 은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군악대에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이 바이올린 전공한 클래식 덕후였는데 이 친구가 막막했던 김동률한테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그냥 딴 사람 쓰지 말고 네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근데 김동률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특히 그쪽 분야의 문외한이라 망설였는데 그 친구는 김동률이 순도 100% 재능맨이라 생각했는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무한 지지를 선언했죠. 그때부터 김동률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론 공부하고 컴퓨터랑 건반악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악보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부탁해 악기 연주를 해달라 한 다음 실제 소리의 느낌을 귀의 감각에 의존하며 익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세계에서 돌아온 김동률은 생애 처음으로 리얼 오케스트라 녹음에 도전합니다. 몇 개월 동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소리의 파편을 모아 조립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뒤 마침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하모니를 실제로 구현한 순간 이 형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대요. 그리고 여기에 1집에 이은 신해철의 냉철한 판단과 김세왕, 이병호, 정원영이란 레전드 세션들이 힘을 보태면서 전람회보다 깊어진 완성미를 갖춘 2집 엑서비션 2를 성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 Oh my jetpack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고해소에서는 본작이 지닌 감성과 정서를 암시하는 프롤로그 같은 트랙이었어요.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 오케스트라 편곡 위로 어쿠스틱 기타, 오보에 플루트가 차례로 더해지고 김동률과 서동욱의 허밍이 감정선을 천천히 끌어올리며 전작의 결을 잇는 또 하나의 고급진 가요 서사의 서막을 알렸죠. 바로 뒤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이방인과 더불어 유서, 새, 10년의 약속 같은 트랙들이 고급 가요란 타이틀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했고요. 귀를 사로잡는 명료하고 유려한 멜로디 라인과 감정의 낙폭을 활용해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는 하얀
하이라이트 구간, 일상적인 단어를 골라 시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가사, 그리고 그 모든 걸 따뜻하게 감싸는 김동률의 목소리,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전람회만의 감성은 국내 음악씬에서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결정체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집의 여행에 이어 스윙 재즈를 차용한 재즈바와 솔크 분위기 낭낭한 보컬 재즈 스타일의 블루 크리스마스, 전람회를 대표하는 트랙 취중진담은 오케스트라 편곡과 더불어 재즈적 터치가 전람회의 강력한 카드임을 재차 각인시킨 결과물이었죠. 한편 그간 조연에 가까웠던 서동욱 형님은 이번엔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처음으로 솔로곡을 맡은 마중가던 길에선 김동률과 상반되는 투박하지만 순수한 보컬로 어쿠스틱 기타와 어울리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또 김동률이 감정을 쏟아내는 유사와 새 사이에서 잠깐 숨 돌릴 틈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감정의 밀도를 유연하게 조율하기도 했고요. 그저 차가운 웃음만 있어요. 다만 수록곡 유사가 천공해서 라퓨타의 OST 중 하늘에서 내려온 소녀와 유사한 걸 넘어 표절이호까지 불러일으키며 완벽에 가까웠던 앨범에 커다란 스크래치를 남겼어요. 이에 대해 전람은 좌절감이 느껴지도록 유사하단 건 인정하지만 남의 걸 도용해서 내 것처럼 만드는 게 표절이라면 그런 의미의 표절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시키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여 뒤 두 사람은 고별 앨범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람회의 해체를 공식화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를 일찍 경험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른 또 다른 가능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당분간은 학생으로 돌아가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건데요.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음악 활동은 꼭 다시 할 거란 떡밥을 투척했고요. 애시당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까지 2장의 앨범을 내는 게 전람회의 목표이자 타협점이었다고 하니 이 해체 역시 계획된 수순이었다 볼 수 있겠죠. 암튼 그렇게 나온 전람회의 세 번째 앨범이자 마지막 정규작, 바로 졸업입니다. 우리의 군도 언젠가는 더 이렇게 언제나 주렁이는 달빛에 흘러가나. 앨범의 전 트랙은 김동률이 중고딩 때 미리 만들어둔 곡들로 구성됐고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10대 시절의 몽골몽골하고 순수한 감정을 어른의 목소리로 되짚어 들려주는 듯한 감상을 이끌었어요. 1번 트랙 졸업은 두 형님의 과거를 반추하는 가사와 함께 김동률이 직접 지휘한 현악 오케스트라와 서동욱의 베이스, 김세왕의 일렉 기타, 신해철의 코러스가 어우러지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웅장한 스케일로 그려냈죠. 이어지는 노영심의 피아노 반주 위에 감정을 눌러담은 목소리로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의 떨림을 노래한 첫사랑, 휘문고 재학 시절 교내 가요제 수상곡이자 김동률과 서동욱이 함께 듀엣으로 호흡을 맞춘 다짐, 93년 대학가요제에서 동시 수상을 거머쥐게 한 곡을 재녹음해 보다 재즈한 무드를 살린 꿈속에서, 그리고 별다른 가공 없이 즉흥적인 기운을 뿜어내면서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앨범과 전람회의 마무리를 장식한 우리까지, 팀의 고유한 순수함과 음악적 색채를 고별 앨범에서도 지켜내며 화려하진 않지만 전람회다운 잔잔한 작별 인사를 건넸죠. 언제든 찾아와서 웃을 수 있게. 해체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서동욱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졸업한 뒤 유학길에 올라 훗날 어깨에서 알아주는 경영인이 됐고, 김동률은 음악 말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을 이유로 이적과 카니발을 결성하고 솔로로 전향하는 등 오로지 음악에 초점을 맞춘 커리어를 쌓아갔죠. 그러다 김동률이 카니발 활동 중에 발표한 그녀를 잡아요에 서동욱을 객원 보컬로 초대하며 두 사람이 함께하던 시절을 잠시나마 떠올리게 했고요. 그러던 작년 12월 서동욱 형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람회와 그를 기억하던 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에 김동률 형님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추모글을 올리면서 30년지기 친구이자 동료를 떠나보낸 심정을 밝혔죠. 특히 전람회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늘 여지를 열어둔 그였기에 이 소식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게 전람회는 단 3장의 앨범만을 공개한 채 더 이상은 무대에 함께 오를 수 없는 팀이 됐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단 3장의 앨범은 숫자보다 깊이로 기억될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전람회의 음악은 단지 과거의 기록물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꿈이 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의 언어가 된 셈이죠. 네, 그럼 서동욱 형님을 추모하며 지금까지 전람회 이야기였습니다.